우리 12월 마지막 주, 그죠? 12월 마지막 주 차시 테스트는 오늘 이제 첫 수업으로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못 들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리 이번 2차시 테스트는 선생님과 함께 풀이하면서 넘어가는 걸로. 여러분 원만한 합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반응이 썩 좋지 않네요. 책 다 덮고 지금 테스트 한번 볼까요?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분석하면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자성어부터 같이 해야겠죠. 너무 크다, 너무 커. 이렇게 안 크게 해도 잘 보이는데, 그치? 자, 1번부터 임시방편, 고식지게. 2번도 비슷한 사자성어인데 한자는 달라요, 여러분. 그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 몸을 괴롭혀가면서까지 짜내는 계책을 그렇지. 고단하게 하는 거야. 무엇을? 육체를 고육지게. 그래서 육체를 고단하게 하면서 짜낸 계책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다. 상대 없이는 싸움이 나지 않는다. 손바닥도 맞부딪혀야 소리가 난다. 무엇이죠? 그렇죠. 고장난명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고생 끝에 낙윤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아니겠습니까? 고진, 감래. 고용해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 자, 5번. 정도를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에 아첨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와, 너무 좋다. 곡하가세. 6번 볼게요. 중용을 가르쳐가지고 이야기를 한대요. 아닐 불부가 있네요. 이거 뭘까요? 와, 과유불급. 수업 할 맛이 나죠? 그죠? 과유불급. 7번 보겠습니다. 남의 의심을 받기 쉬운 일은 예시당초에 하지마. 이거 뭐야? 과전? 그렇지. 과전이야. 8번. 다른 사람이 크게 진보하는 것을 괄목상대. 9번 볼게요. 흠을 고치려다가 도리어서 이제 이를 그르치는 것을 맞아요. 이를 크게 그르쳐버렸어. 교각, 살, 소를 죽인다고요? 자, 10번.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과 이 표정을 뭐라 그래요? 교원? 그렇지. 교원, 영색. 11번. 규칙에 얽매여 변통할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고슬.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요.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 모두 다 그 두 사람의 학문 증진에 도움이 된다. 교학? 그렇지. 상장. 12번 교학상장 되겠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마우스를 여기 옆에 놔둬야 되겠구나. 짜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명해. 그러니까 뱃속에 뭘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칼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구밀, 복검. 14번. 자신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내가 혼자서 사물을 마음대로 이제 판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군맹까지 나왔는데 모른다? 와, 오케이, 좋아요. 군맹무상. 15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권토, 그렇지. 권토, 중래. 새처럼 단단하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우정을 금란지 개가 됩니다. 금란지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기사 회생.
속담 보겠습니다. 기둥을 치면은 대들보가 온다. 간접적으로 둘러 말해도 알아듣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가 되겠네요. 그쵸? 자, 옆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 부모 눈에는 자식이 다 예뻐 보이는 것이죠? 그쵸? 뭐예요? 가가 되겠습니다. 어버이 눈에는 다 예뻐 보이는 거죠. 그쵸? 마파람에 개는 감추듯 허겁지겁 음식을 해치운다 라는 의미의 다가 되겠네요. 21번 보겠습니다. 21번, 22번 모두 한용운 시인의 시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 같이 복습해보면서 한용운의 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없었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처음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21번이랑 22번 둘 다 한용운 시인의 시인데 21번 시는 뭐야? 22번은 알아요? 22번 뭐야? 오케이, 님의 침묵. 오늘 우석이가 왜 지각하는지 알아, 얘들아? 알 수 있어?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두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와 네, 이렇게 님의 침묵 두 작품입니다. 우리 한용운 시인은 어떤 사람이야? 언제 활동했어? 작품을 쓴 시기가 언제야? 제발 아니라고 해줘. 진짜야? 내가 갑자기 시대를 물어봤대. 그럼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대겠죠? 네, 일제강점기 당시에 아니 진짜라니 얘들아 민족대표 33인에도 한용운 선생님이 계셨는데 와우 좋아요. 괜찮아요. 일제강점기 당시에 독립운동가였죠. 그리고 한용운 시인의 종교는 불자, 그치? 불교란 말이야. 불교인, 불자여셨고 그리고 또 시인이잖아? 그쵸?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선생님이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는 작품만 보고 작품 안 속에서 작품 내부에 있는 내용만, 그 외부에 있는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고 작품 내부만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그렇지 내재적 관점 혹은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무엇만 본다? 작품만 본다. 그 밖의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외부에서 작품을 보게 되었을 때는 세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작가, 두 번째는 그렇지 시대 배경, 세 번째는 그렇지 독자. 자 그래서 작가에 초점을 맞추면 작가가 어떤 인물이고 작가가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했고 작가의 어떤 생각이 주제에 반영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무슨 관점? 그렇지.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잖아. 표현론적 관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 배경이에요. 시대 배경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그렇지. 반영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을 읽고 독자의 경험과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 독자의 생각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것은 그렇죠.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한용운 시인의 시를 어떤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해했느냐에 따라 작품,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작가, 불교인이잖아요. 그쵸? 불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인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작가의 이런, 특징을 파악하고 읽게 되면은 작품 안에서 이야기하는 임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처, 신적인 존재. 그치? 종교 안에서 이야기하는 신적인 존재인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시대를 반영해가지고 우리가 반영론적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당시 이 작품이 나온 시기가 언제라고? 일제감정기.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한용운 시인의 작품의 임은 그러면 조국의 광복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또 내재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게 됐을 때는 또 뭘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치, 그냥 사랑하는 사람, 연인 또는 애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요런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관점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은 수사법을 하나만 찾아볼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타고남은 죄가 다시 무엇이 된다? 기름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시분석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4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화자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는 거죠. 그쵸?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줘야 되는 관점이 달라요.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시도 우리가 배워봤었죠. 그쵸?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그리고 그 대상과의 작용, 이 굉장히 화자한테 깊은 의미를 주거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화자가 작품 내부에 나라고 해가지고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다면 우리가 이 화자는 현재 어느 상황에 있고,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제시되고 있는지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시간적 계절적 배경들을 함께 봐주면 되죠. 화자의 목소리를 따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 화자의 상태, 화자가 어떤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상태를 파악을 해줍니다. 이별을 한 상황인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 다음에 세 번째, 화자가 바라보거나 아니면 화자를 바라보는 아니면 화자가 기다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옮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대상과 화자 간의 작용, 마지막에는 이 반응을 보아주면 된다. 시는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시는 분석이에요, 사실.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 라는 이 시의 가장 마지막 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타고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된다. 그럼 여기에서 시적 대상이 2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타고남은 죄와 기름 이라고 하는 이 시어가 제시가 되고 있지. 자, 이 목소리를 보면서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치? 등불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 화자가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등불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등불은 무언가 타는 것이잖아요. 그쵸? 불빛을 내고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타고남은 죄, 기름 중에서 긍정적 시어는 무엇일까? 그렇지. 불을 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 기름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타고남은 죄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 시어가 아닌 부정적 시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시상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화자의 목소리만 따라가도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타고남은 죄는 무슨 이미지야? 소멸의 이미지란 말이야. 근데 이 소멸의 이미지가 다시 무엇이 되는데? 기름, 타오르게 하는 생성의 이미지로, 생성의 이미지로 연결이 된다. 생성의 이미지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소멸된 게 다시 생성이 되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쵸? 여기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은 불교. 그러니까 요 작품을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이 작가의 표현론적 관점, 작가의 종교까지 고려해서 이해를 해본다면은 불교의 윤회라고 하는 세계관과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윤회가 뭐야? 죽고 나서
그렇지. 또 다시 태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대개 친구들은 무교 친구들이 많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사후세계? 그런 거 없는데? 끝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소멸의 이미지가 다시 생성의 이미지가 된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서 타오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아서 불교적 윤회 사상 이 나타난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 문학에서는 이것을 무슨 표현이라 그래? 앞뒤가 맞지 않죠. 그쵸?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역설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 표현. 자,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이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자, 여기에서 부정적 시 하나만 더 찾아볼래요? 그렇지. 화자가 등불, 타오르는 것, 비추는 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등불도 함께 긍정적 시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등불이 그럼 밝히는 것은 무엇이야? 어둠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누구의 밤, 이 밤이 화자한테는 이제 부정적 시어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밤은 이미 부재하는 암담한 현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미 부재하는 암담한 현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구의 밤을 지키는, 여기에서 이 누구는 절대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종교적 절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국의 광복이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 그러니까 스스로를 태워가지고 빛을 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화자의 무슨 태도? 희생적 태도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것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타는 거야. 이거는 진리를 찾기 위한 구도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누구의 약한 등불입니까? 화자의 의지적 태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두 번째 작품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이 수사법 한 가지는 이 역설적 표현. 찾아주셨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죠. 나는 화자가 표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어요. 그쵸? 나는 화자잖아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여기에서 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마찬가지로 절대자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조국의 광복이나 혹은 이제 사랑하는 대상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임의 얼굴에 눈이 멀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향기로운 님의 무슨 소리? 말소리.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어떤 표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감각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말소리가 A. 그렇죠? 그리고 이 A를 어떤 감각에, 그렇지, 이 B라고 하는 후각이라는 감각에 전이시켜서 표현하고 있어요. A의 비화 라고 본다면 말소리니까 청각의 후각화, 향기로운 말소리에 귀가 머글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 임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화자가 님이라는 대상, 시적 대상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당신의 말소리와 당신의 꽃다운 얼굴에 눈이 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임의 절대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임의 절대성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쓰인 수사법들, 일단은 공감각적 심상 또 같이 한번 볼 수 있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대. 얼마나 꽃다워야 눈이 멀 수 있는 거야? 진짜 꽃답다고 눈이 멀어요? 아니죠. 그래서 과장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과장된 표현, 과장법이라고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화자의 목소리가요, 화자의 말하는 어조, 어떻습니까?
화자의 어조가 다른 시들과는 조금 다르죠. 어떤 어조를 쓰고 있어? 경어체. 경어체는 상대를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상대를 높이는 말이죠. 그쵸? 경어라 그래서 가볍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알겠지? 상대에 대한 높임 표현을 쓰면서 또한 이 알 수 없어요에서는 약한 등불입니까? 와 같은 의문형 어조를 사용하고도 있다. 의문형 어조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23번은 왠지 잘 아는 작품 같지 않아요? 익숙하죠? 23번 작품 제목이 뭘까요? 그렇지,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가 되겠습니다. 성북동 비둘기.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어떤 수사법이 쓰였는지 하나만 찾아볼 수 있겠나요? 하나만 찾아도 인정입니다.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혹시 나는 찾았습니다. 있나요? 뭔데요? 아, 잃고? 대구? 모모도 잃고. 대구. 이제 대구에 이제 가장 딱 설명하기 좋은 예시가 바로 위에 있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 님의 침묵에.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 먹고 꽃다운 님의 향기로운 님의 꽃다운 님의 그러면은 의 얼굴의 말소리에 무엇이 먹고 멀다. 비슷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무슨 법? 대구법. 비슷한 통사 구조,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대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물론 대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잃고 반복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반복되면은 이것은 이꼴 운율을 형성하는 거. 아, 이거 누가 몰라요. 운율 형성 당연한 거고요. 또 어떤 효과?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 강조하는 거야. 무엇을? 산도 잃고 사람도 잃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자,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삶의 터전도 잃고 함께 살아가던 무엇도 잃은 거야? 인간들도 잃은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존하던 인간도 잃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 작품의 주제가 굉장히 잘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라면 다 그냥 알고 있는 원형적 상징물들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원형적인 감정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거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원형적인 감정까지 잃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쫓기는 새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쫓기는 새가 어떤 새였지 얘들아? 비둘기잖아?
이 비둘기라고 하는 대상에 이입해가지고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 문명으로부터 쫓기는 자연을 이렇게 쫓기는 새로 표현한 거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인간 문명에 쫓기는 자연을 사람처럼 표현한 걸 수도 있고, 혹은 산업화나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원형적인 감정을 잃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것은 무슨 법 쓰인 거예요? 의법 쓰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의인법 쓰인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추상적 개념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랑이랑 평화를 낳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잉태하듯이 낳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서 추상적 개념의 시각화 가능하죠. 사랑이나 평화, 그리고 사상, 평화의 사상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낳다라고 표현을 했으니 이것도 추상적 개념의 시각화, 공간화, 주관적 변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4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쌌던 돌이 없던 폭설이 아니었으면. 정급별 시인의 시네요. 그쵸? 가지가 담장을 넘을 때라고 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현대시인이고 비교적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작품들에 비해 가지고 되게 최근에 나온 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교과서에 실리고 굉장히 외부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는 시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놓겠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럼 이 작품에서 제목만 봐도, 시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지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겠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여기에서 이 비와 한 밤새 정분만 쌌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뭐 무엇 이가, 이거는 이제 주격조사잖아요. 그쵸? 주격조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도 비슷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나 폭설 여기까지 아니었으면 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쓰여가지고, 우리 화자는 비도 폭설도 부정적이게 보는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맞을까요? 아니에요. 가지가 이제 담장을 넘게 하는 그 외적인 요인이 비와 폭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기재를 해놓을게요. 첫 번째, 자유를 얻는 과정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이다. 자유를 얻는 과정에서 오는 시련과 고난.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양가지가 담을 넘게 한, 수양버드나무 가지가 담을 넘게 한 외적 요인이다. 이거 정글별 시를 다 읽지 않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친구가 그 보라색 가지 있잖아. 보라색 가지가 넝굴넝굴 해가지고 담을 넘나? 아니면 가지가 진짜 이렇게 해서 담을 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가지는 수양 버드나무의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담을 넘게 하는 외적인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비나 폭설한테 인격적인 고집이라든지 정분만 쌌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무슨 법도 가능해? 그렇지, 의인법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다. 괜찮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구상 초토의 시죠. 초토의 시도 연작시인데, 요 초토의 시는 태장고등학교에서 이번 1학기 기말고사였나 중간고사의 외부 작품으로 수록이 되었고, 이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초토의 시가 여러 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초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초토화되다, 황폐화된. 그러니까
쓸 수 없는 불모지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6.25 전쟁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25 전쟁 이후에 완전히 불모지가 된 황폐화가 된 우리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족의 정서도 굉장히 잘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상의 작품이었습니다. 나는 술 취한 듯, 뭐뭐같이 듯이처럼 인양. 이거 다 뭐예요? 그렇지. 직접적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어서 표현해주는 지구법이 될 수 있겠고,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에서 이야기하는 이 그림자는 사실상 화자의 분신이거든요. 화자의 분신. 내적인 이 의식을 표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내적 의식의 표출 수단.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제 초토의 시 첫 번째에서 마지막이 되는 시연이거든요. 이때 이제 화자의 태도가 변한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희망적으로 이제 현실을 인식하는 모습, 웃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희망적으로 인식한 모습이라고 내용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 직관적으로는 그림자가 웃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쵸? 미소를 짓다, 웃었다. 그림자를 이제 사람처럼 표현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요 작품 여기까지 봤을 때 마지막에서 이제 화자가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화자의 긍정적 인식. 여기까지 2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어 퀴즈. 너무 재밌겠죠? 중세국어 너무나도 어렵고, 이번에 태장고등학교, 고색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시험 보고 왔는데, 역시 여름방학 때부터 선생님이랑 특강하면서 우리 언니 오빠들이 열심히 이 중세국어를 준비를 했는데도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세국어뿐만 아니라 고전 문학에서도 이 고어들 빼놓을 수가 없겠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어이기 때문에, 시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름 이런 거 모르면은 머리가 아파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작년도에 용비어천가 수업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용비어천가 기억나죠? 이거 2줄만 하고 수업 끝내줄게 했는데 2줄이 2시간이 걸려가지고 원망을 잔뜩 샀었던 낚였다의 용비어천가. 곧 좋고 여름 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서 원래 이제 이어적기 된 거고, 원래 이제 형태소의 어간을 살려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열음인데, 이 열자가 열매가 열리다라고 하잖아. 그쵸? 그래서 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열이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음이 붙은 거예요. 이거는 명사파생 전미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열다는 사실상 용언이잖아. 문장의 맨 마지막에 쓰여질 수 있는 용언에다가 이 용언을 명사로 쓰기 위해서 명사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열음이 되었는데, 이것이 중세국어에서는 이어적기가 됨에 따라서 여름이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6번의 여름은 무엇이야? 열매인 것이죠. 열매. 그러면 28번의 여름이 오늘날의 summer, 바로 여름이겠네요. 그쵸? 자, 27번 벽계수 무슨 뜻? 오, 좋아요. 푸른 시냇물. 이 가람은 특히 이제 두보의 두시연에 춘망에 보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수록작품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 두시연의 춘망, 가람, 이런 것들 막 쓰인단 말이야. 왜? 가람이나 아니면은 왜? 이런 것들 쓰이는 언어들인데, 가람의 의미는 뭐예요? 왜는 오늘날에 뭐라 그래요?
강이나 산이 한자어잖아. 그치? 원래는 강이나 산을 지칭하는 우리의 고유한 언어가 있었는데, 이 고유어가 한자어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밀려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모습까지 볼 수 있죠. 따는 따, 불모지의 따, 땅. 내 입에서 가장 나오길 바라는 말일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끝. 촛불. 오늘도 우리 약한 등불 할 때 촛불 나왔는데, 촛불. 녹양방초 할 때의 그 녹양. 아까 선생님이 이 버드가지 이야기 했었잖아요. 가지가 담을 넘을 때, 했을 때. 이 녹양, 무슨 의미야? 잎이 푸르게 우거진 버드나무다. 잎이 푸르게 우거진 버드나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 정신 차리고 들어보자. 연하에다가 별표. 연하에다가 별표. 연하. 나이가 어린. 너! 연하는 무슨 뜻? 안개와? 쌤이 작년부터 강조를 했죠. 이 연하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고전문학에서 이 작품의 키워드 이거랑 연결시켜 줄 필요 있다. 뭐다? 그렇지. 자연 친화. 자연 친화에 나올 수 있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사자성어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연하고질, 또 천석고왕. 자연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걸리는 고질병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도 합니다. 이 외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금수로다. 이거는 금으로 수놓은 비단. 그림이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금수 보고, 짐승이다. 땅. 아니에요. 아시겠죠? 금으로 수놓은 비단을 금수로다. 자연이 금으로, 자연 경관이 약간 노을 지는 그런 시냇물의 모습이 금으로 수놓은 비단 같다. 이렇게 보인다. 라고 이야기할 때. 즈물은요? 네, 모습을 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고어 분석 같이 해보았고요. 자, 36번부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바로 시험 볼 때 쓰기가 어려운 것들이 좀 있죠. 자, 근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 또는 기말에 무조건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범위가 무엇이니까? 음운 변동이니까 딴 한 학교 제외하고는 이 음운 변동이 무조건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한 학교가 어디냐고요? 반월고등학교였어요. 반월고 빼고는 늘 음운 변동이 1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갔었다. 그럼 우리는 이 음운 변동의 4가지를 선생님이랑도 했었거든. 문법 파트 했을 때. 물론 1년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써!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처음에는 우리가 선생님의 이 설명을 통해 가지고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음운 변동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교체, 탈락, 축약, 마지막은 첨가. 기억나시나요? 그쵸? 기억이 안 나도 좋아요. 사실 선생님은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기억 안 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4가지만 쓰는 문제였으면 좋겠지만 아니죠. 그 예를 들어가지고 서술하라 그랬으니까요. 자, 일단 교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음은 다음으로 큰 것이 음절, 음절보다 크거나 같은 게 형태소, 형태소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단어, 단어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어절,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했었는데 기억나시죠? 그쵸? 그러면 음은 분절 음은 뭐 자음,
자음, 뭐 기역, 니은, 디귿처럼 초성이나 종성 자리에서 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아, 우와 같은 모음이 하나하나가 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음운이라고 한다면 음절은 이것이 결합돼서 우리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이 최소의 단위. 예를 들어서 곰, 컵 이런 것들이죠. 그쵸? 이게 하나의 1음절이 되겠습니다. 3음절로 쓰시오, 세 글자로 쓰시오와 같은 말입니다. 3음절로 쓰세요, 세 글자로 쓰세요. 이 컵도 영어로는 우리가 C-U-P 이렇게 쓰잖아. 컵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음할 때는 한 번에 발음할 수 있어요. 컵. 근데 쓸 때는 영어는 어떻게 해? 세 글자를 쓰잖아. 근데 우리 이렇게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말은 어떻게 한다? 한 글자로 쓴다 라는 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였었고요. 자,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운 변동이라는 것은 표기가 아닌 발음이야, 발음. 그치? 발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이 음절의 끝소리라고 하니 종성 자리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을 정해놓는 거죠. 이것이 대표음이 뭐가 있다? 가느다란 물빵 이렇게 정해놓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중세국어에는 조금 달라지는 면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중세국어에서는요.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대표음이 몇 개야? 현대국어에서는 7개.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몇 개? 8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 하나가 뭐야? 네, 시옷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배우고 나서 우리가 또 배우는 거 세 번째로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음 기간과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별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소리가 날 때 얘들아 장애를 받고 나오는 장애음이 있고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이제 비장애음이 있는데 비음과 유음은요 장애를 받는 소리야 장애를 받지 않는 소리야? 그렇지. 장애를 받지 않는 비장애음으로써 이렇게 장애받지 않고 나오는 말은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울리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울림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울림소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비음에는 뭐가 있었죠? 메아리가 있었죠. 미음, 이응, 리을. 메아리래. 메아리라고 하면 안 되지. 저기, 우리 공주들이 뭐라고 했더라? 네, 강력한 하나의 단어 때문에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잠깐만. 진짜 머릿속에 그밖에 생각이 안 난다. 선생님이 이 비음의 니은, 이응, 미음이 있어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 고등부 친구가 갑자기 웃음을 크게 참지 못하고 터뜨려서 왜 비음이 뭐가 웃겨? 이랬는데 외울 때 딱 그걸로 외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뭔데? 이러니까 네 엄마요. 그래서 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요게 그리고 유음은요 리을이 되는 것이죠. 리을이 돼서 비음과 유음을 다 합치면 노랑양말 이렇게 귀엽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노랑양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노랑양말. 그래서 비음화는요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말이 무엇일 때? 평파열음일 때, 기역, 디귿, 비읍일 때 이 친구들이 기역은 이응이, 디귿은 니은이, 비읍은 미음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비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예시로는 국물이 있죠. 급식 선생님, 저 국 물 좀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좋겠지만 국 물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힘들지 않을까? 그쵸? 국 물 이렇게 이야기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떻게 돼요? 국물 좀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물. 이와 같이 여기 지금 미음이잖아. 미음은 뭐라 그랬지? 비음이라 그랬지? 비음이 있어? 근데 앞에 이 오는 종성 자리가 무엇이네요? 평파열음이네요. 그쵸? 평파열음인 경우에는 이 친구를 기역은 뭘로 바꿔준다? 이응으로 바꿔준다. 이게 바로 비음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음화는 그러면 무엇이냐면요. 유음화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 뭐냐면
이 니은을 리을로 바꿔주는 것. 왜냐면 유음화 같은 경우에 기억하면 좋은 게 니은과 리을은 연달아 발음될 수가 없어요. 니은과 리을은 연달아 발음될 수가 없어. 대표적으로 우리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신라. 근데 발음할 때 신라. 나는 이번 겨울에 선생님이 작년 크리스마스에 신라 여행 갔다 왔거든. 근데 신라 여행을 갔다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있는 리을이 앞에 오는 종성 자리에 니은까지도 리을 발음으로 만든다 라고 해가지고 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유마 같은 경우에는요, 수의적 현상이기 때문에요. 늘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어. 수의적 현상,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신라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우리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작품 제목이죠. 요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선생님, 얘가 뒤에 있으니까 이 앞에 오는 애를 바꿔준 거죠? 아니에요. 역행동화, 순행동화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뭐, 여러분들 소위, 무슨 칼날? 하여튼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발음할 때 칼날이라고 발음하지 않죠. 뭐라고 해? 칼날이라고 발음하죠. 칼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이런 것도 이제, 비음화, 순행동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뒤에 영향을 주거나 뒤에서 앞에 영향을 주는 것들 유음화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된소리대기입니다. 된소리대기. 자, 된소리대기에서 우리가 딱 기억을 해줘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장애를 받고 나오는 친구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는 안울림 소리입니다. 안울림 예사소리 친구들을 모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울림 예사소리님들. 자, 그러면 안울림 예사소리라는 것은 평범한 소리이기 때문에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아닌 것을 된 소리로 바꿔준다는 거. 그 안울림 예사소리 뭐가 있습니까? 구둣빵, 사장 요렇게 5개가 있어. 구둣빵, 사장 오케이? 구둣빵, 사장 요렇게 5개의 친구들이 있는데 구둣빵 사장이 된소리 대기에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선생님이 다음에 이제 정규 수업, 이 교과 수업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안울림 예사소리 뒤에 똑같이 안울림 예사소리가 오게 됐을 때 똑같이 구둣빵 사장이 되게 됐을 때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 국수, 국수랑, 책빵, 굽다, 이런 것들. 선생님, 저 국수 한 그릇 먹고 올게요. 국수 한 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들 발음할 때 수라고 발음을 해요. 종성 자리에 있는 안울림 예사소리 기억이 그 뒤에 있는 안울림 예사소리 시옷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국수라고 발음이 되는 것이고요. 책방도 마찬가지로 이 처음으로 오게 되는 첫째 음에 이 종성 자리 기억이 비읍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발음할 때는 나 오늘 책방 다녀왔다? 아니죠. 나 오늘 책빵 다녀왔다?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것. 그 외에도 빵을 굽다. 나 오늘 언니랑 빵을 굽다?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 굽다가 아닌 굽다, 굽지, 굽고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것이 굽지, 굽고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것 5번째 된소리 대기였었고요. 자, 그리고 5번째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 우리 지금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있고 비음화도 했고 유음화도 했고 된소리 되기도 했어. 바꿔줄 거야. 또 어떻게 바꿔줄까? 두음 법칙도 빼놓을 수 없어요.
두음 법칙. 자, 두음 법칙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은 이 한글을 쓰고 있는 나라 북한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북한이 있는데 북한에는 두음 법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얏 리 자의 성씨를 쓰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불러? 리 승만, 리 정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두음 법칙은 한자어의 첫 말 초성 자리에 리을이나 니은이 오는 것을 피하는 현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리을을 이응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니은을 이응으로 바꿀 수도 있고 리을을 니은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두음 법칙은 탈락도 가능하고 교체도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탈락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여학생들 악기 연주하는 취미 있으신가요? 네, 악기 즐거운 락도 락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락, 악기의 악자가 음악할 때 악자가 뭐야? 즐거운 락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락을 우리가 악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악에서는 얘들아 음운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아와 기역. 그치? 그러면 리을이라고 하는 이 초성의 음운, 자음이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 탈락. 여성 여자에다가 성자를 써가지고 여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성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여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음운이 2개였다가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탈락으로 봅니다. 탈락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야? 리을이 니은으로 바뀔 때. 그치? 요런 경우. 대표적인 예시는요. 우리 피뢰침 할 때 이 뢰 있죠? 낭뢰 할 때 이 뢰. 번개 있잖아. 번개 소리를 우리가 뭐래요? 뇌성이라고 하죠. 그쵸? 뇌성이라고 하지 않아. 뇌성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발음할 때는 뇌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교체에 해당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끝일까요? No! 여러분들, 이 친구 빼먹으면 안 되죠. 6번째도 있어요. 6번째, 우리 익숙한 친구야. 원래는 여기 우리 앞니 뒤에 있는 치조 있죠? 여기 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가 여기 단단한 입천장, 경국의 소리로 나는 국의 음하가 있습니다. 디귿과 티읕, 디귿, 티읕은 우리가 발음할 때 트, 어디를 건드려요? 잇몸을 건드려요. 앞니 뒤에 있는 단단한 트, 잇몸을 건드린단 말이야. 이 디귿과 티읕이 이나 반무음 이를 만나서 치읓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국의 음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뭐 굳이, 같이, 쇠붙이 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반무음 이도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야, 여, 요, 유가 오는 경우에는 반무음 이와 결합된 경우이기 때문에 야, 여, 요, 유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그것 참 좋지라고 이야기를 했어. 좋지? 좋다. 그것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조는 원래면 국의 음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좋다가 돼야 되는 거야. 그쵸? 구지가 발음될 때 이렇게 디귿, 티읕과 같은 치조음이 무엇을 만나게 되면서 이 몸을 만나게 되면서 굳이, 같이, 쇠, 부,
치와 같이 발음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것이 국외음악.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비 고1이잖아. 고등학생 올라갈 정도로 똑똑한 친구들이니까요. 자, 이 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음의 형태소가 실질이냐, 형식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가 밭 플러스 이랑. 이 토지, 밭이나 논을 세는 단위로 쓰여지는 밭, 이랑. 이건 하나의 단어야. 근데 밭 플러스 접속조사로 오게 된 밭이랑 논이랑. 그쵸? 밭이랑 얘는 조사의 역할로 쓰여지게 된 거잖아요. 문법적 관계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밭이랑 단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가 될 것이고 밭이랑 논이랑 할 때에 이 밭이랑의 이는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 관계만 하는 형식 형태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 형태소가 오면 국외음화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형식 형태소가 온다? 국외음화 일어난다. 그래서 이 밭이랑은 발음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해줘야 되냐면 자, 제일 먼저 티읕이 있네요.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적용이 되겠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면서 디귿으로 바뀌게 되겠죠? 디귿. 그리고 니은청과 그래서 밭이랑. 근데 디귿과 니은이 만났네? 디귿과 니은이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디귿이 니은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디귿이 니은이 또 되는 거야. 반니랑. 이렇게 발음이 돼야 돼요. 반니랑. 반니랑.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니은첨가 그리고 비음화를 거쳐가지고 반니랑이라고 발음이 돼야 되고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바치랑 국외음화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나왔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주아야, 발음 한번 해볼까? 좋아요.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크게. 밭을 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틀렸습니다. 밭을 간다입니다. 선생님 왜요? 모음에서 국외음화 안 일어난다고 얘들아. 밭을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밭을 간다 안 됩니다. 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아니잖아. 밭을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여기까지 유익했었나요, 여러분? 네, 유익한 수업. 아주 좋아요. 그럼 두 번째로는 탈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됐다면 쏙샥 지워보도록 할게요. 쏙샥. 여러분들 조금 수업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수업은 힘들지 않아요. 우리 배움을 즐겁게. 까르륵. 여러분들 점점 이제 넋이 나가고 있는 표정이어가지고 넋 나가지 마. 자, 탈락 첫 번째는요. 자음군 단순화. 아, 너무 귀여운 일이 있었잖니, 얘들아. 자음군 단순화 써놓고 이제 고등부 1학년 수업하고 다음날에 예비 중1, 그러니까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온 거야. 와가지고 내가 초등부 수업하려고 들어갔는데, 선생님, 자음군이면은 모음은 모음양이에요? 너무 귀엽잖아. 어쩜 이런 생각을 할까. 너무 귀엽더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여기에서 쓰여지고 있는 자음군의 군자는요, 한자어로 무리군자를 쓰고 있습니다. 무리군. 즉, 우리 음절에서 쓰이고 있는 겹받침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음군 단순화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닭과 닭의 차이. 닭과 닭의 차이. 예은아 빨리 와. 오늘 닭 먹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 닭 먹자의 발음, 뭘로 발음돼요? 닭, 기역으로 발음이 되죠. 기역.
예연아, 창문 닦았니? 닦다 할 때의 이 닭은 닭입니다. 발음되는 발음의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음운 변동에는 차이가 있어요. 왜?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리을 비읍 뿐만 아니라 기역, 시옷 등과 같은 겹받침, 다른 음운이 두 개 합쳐져 가지고 발음되는 겹받침들 있죠. 이 겹받침은 음운 자체가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가 쓰였으니까 음운이 두 개지. 이 친구가 한 자리에 들어가도 음운은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두 개의 음운이 몇 개로 바뀐 거야? 하나로 바뀐 거야. 이건 그럼 뭐겠어? 탈락이지. 근데 지금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쌍기역. 기역이 두 개니까 음운이 두 개네요. 얘들아,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자음과 모음 체계를 다시 배울 수밖에 없어. 그치? 자, 우리 자음은 몇 개가 있어요? 네, 19개가 있지요. 그쵸? 이 19개 중에서 우리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카 타파 하 몇 개야? 세는 사람 하수 몇 개야? 그렇지, 14개지. 원래 선생님 그 뭐예요? 14개인데요? 5개 어디 간 거임? 5개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 친구들이 된소리 5개, 하나의 음운이야. 선생님 이런 걸 누가 기억해요? 아까 선생님이 된소리 대기 할 때 안 울림 예사소리 뭐라고 외우면 된다 그랬어? 구, 둣반, 사장. 구, 둣반, 사장. 꾹둣반, 사장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된소리가 된 것도 하나의 음운인 거야. 즉, 쌍자음은 하나의, 쌍받침은 하나의 음운이다. 쌍받침, 쌍자음은 음운이 한 개다. 그렇기 때문에 음운이 한 개에서 음운이 한 개로 바뀌는 것은 무엇이다? 교체에 해당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음군 단순화는요, 둘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우리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 얘기했으니까, 우리의 삶, 안, 에. 우리의 삶이.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살만해라고 살만해라고 하나? 아니면 우리의 라고 하나? 둘 다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사라네? 셋 다 아니에요? 발음할 때 우리의 살만해, 우리의 사만해, 우리의 살만해, 우리의 사만해.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우리의 살아내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자, 이 이야기 왜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봐봐요. 리을 기역과 리을 미음 그리고 시를 읊다 할 때 이 리을 피읍 이 세 친구 있죠? 세 친구는요, 원래는 다른 친구들이 다 뒤에 있는 말이 떨어지거든요. 뒤에 있는 친구들이 다 떨어져. 그래서 품삯을 치렀다라고 이야기할 때 품삯을 치렀다라고 얘기할 때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해? 삭이라고 발음하지. 그러니까 대부분 뒤에가 떨어져.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앞에가 떨어져. 발음될 때 기역, 미음, 피읍은 발음될 수 있어 없어? 비읍으로 발음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 발음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연음이 되냐, 일어나지 않고 연음이 되냐의 문제야. 알겠지? 우리의 삶에, 봐봐. 우리의 삶에를 발음할 때, 우리의 삶에 라고 발음을 하냐, 우리의 삶에 라고 발음하냐. 뭐라고 발음해,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라고 발음하죠. 삶에. 좋아요. 자, 애자는요, 형식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야? 그렇지, 형식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에서는 자음군 단수나 일어나지 않고 여름만 됩니다. 아시겠죠? 여름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삶 안에 할 때의 이 안은요, 어딘가 안, 영어로는 in, 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가 되는 것이네요. 그쵸? 실질 형태소가 될 때는요, 자음군 단순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떨어져야 돼? 그치? 리을이 떨어져야 되지.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라고 발음이 돼야 되는 것이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았고요. 자, 두 번째의 탈락은요, 동음 탈락. 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등 교과에서 빼놓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요, 축약입니다. 축약의 대표적인 단골손님이 있어요. 바로, 혹은 거센 소리 내기. 자, 거센 소리를 우리가 격해지는 소리라 그래서 격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격음, 대기, 화라고도 부릅니다. 거센 소리가 어떤 친구가 있었어? 따라합니다. 치킨 파티. 따라합니다. 치킨 파티. 치킨 파티. 치킨 파티. 이 친구들이 획이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만들어진 가액자잖아? 소리는 거센 소리. 그럼 얘네들 그냥 기본적인 예사 소리로는 지읒, 기역, 비읍, 디귿. 오케이? 얘네들이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건데 조건이 있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후음을 만나야 돼. 목청소리를 만나야 돼. 목청소리 누구야? 그렇지. 히읗을 만나줘야지만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야. 히읗이 먼저 오고 이 친구들이 먼저 와도, 이 친구들이 나중에 와도 상관없고, 자, 이 친구들이 오고, 히읗이 나중에 와도 상관은 없어. 다만,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히읗과 지읒이 만나게 되면서, 무슨 발음이 된다? 치읓. 히읗과 기역이 만나게 되면서, 키읔. 히읗과 비읍이 만나게 되면서, 피읍. 히읗과 디귿이 만나게 되면서, 티읕. 치킨, 파티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대표적인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거 참 좋지? 발음할 때 이거 보고 좋지 라고 얘기하면은 약간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친구잖아요. 사실 그거 참 좋지 라고 얘기하면 나랑 이 친구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쵸? 정말 좋지, 정말 좋고, 정말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기분이 살짝 나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싫지도 마찬가지야. 그거 참 싫지라고 얘기하면 싫지? no. 그거 참 싫고, 그거 참 싫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싫겠다 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그쵸? 자,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히읗과 지읒, 히읗과 기역, 히읗과 기역이 만나게 됐을 때는 좋지, 좋고, 좋겠다 라고 발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좋겠다 이렇게 발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 쌍시옷은 이제 발음될 수 있을 때 디귿이니까 디귿과 디귿이 만나면서 좋겠다 이렇게 발음될 수 있는 거죠. 된소리 내기. 자, 그리고 실지도 마찬가지야. 실지 이거 아니죠. 실지. 그거 참 싫고, 그거 참 싫겠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발음 현상입니다. 카카오톡 대화하기에서 이따위로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발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거센 소리가 되기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음 축약도 있는데, 사실상 모음 축약은 축약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천가는요,
사이소리 현상과 그리고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등이 있습니다. 첨가 역시 우리 다음 교재 진도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내용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운변동 4가지의 종류와 그 예시까지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들이 조금 새록새록 기억나는 것 같지 않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다 그래가지고 전주에 배웠던 건 아니고요. 바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이죠. 자, 조사를 3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설명하시오.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 조사가 없다면, 문법적 관계를 해주는 관계형 조사가 없었다면은, 우리 문장이 다채로워지지 못했을 거야. 관계형 조사.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격조사. 자격을 부여해주는 격조사와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 그리고 연결해주게 되는, 앞뒤를 연결해주게 되는 접속 조사. 그럼 나누어서 설명 다 된 거예요. 왜? 격조사는 뭐라고? 자격을 부여해준다고. 보조사는 뭐라고? 의미를 더해준다고. 그치? 예현이만 자장면을 시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친구들은 자장면을 시키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예현이도 자장면을 시켰다 라고 한다면은 다른 친구들도 자장면을 시켰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예현이까지 자장면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면 예현이 뒤에 있었던 친구들은 자장면을 시키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죠. 이러한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보조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격조사 여러분들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겁먹지 마. 렛츠고.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그리고 3번째 무슨 조사 해볼까 이번에? 관형격조사. 아우 좋아요. 관형격조사의. 4번 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복격조사. 6번 서술격조사. 혹시 하나 더 얘기해 줄 수 있어? 불을 폭격조사. 네, 이거는 나무 판때기가 아니라 교탁입니다. 아시겠죠? 자, 주격조사는요, 이가, 깨서, 에서, 서로 5가지의 형태로 쓰일 수 있죠. 유진이가 혹은 해나가 주격조사로 쓰여질 수 있는 거, 선생님께서 에서 서 이런 것들. 자, 목적격조사는요, 을을. 관형격조사는 단 하나뿐입니다. 의. 아시겠죠? 명사랑 같이, 체언과 같이 결합돼가지고 관형어의 자격을 부여해 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선생님 오늘 옷이 너무 예뻐요. 그래? 나 오늘 언니의 옷을 입고 왔어. 에서 언니는 사실 품사로만 치면 명사잖아. 그치? 명사인데 명사 뒤에 이 관형격 조사가 붙어줌으로써 이 언니의가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무엇을 수식해주는 거야? 뒤에 오는 체언, 명사, 옷을 수식해준다 라는 이야기. 수식어원 역할 해준다. 자, 부사격 조사는요, 원체 많죠. 그쵸? 개, 깨 등등등. 부사격 조사는 너무나도 많아요. 깨 등등등. 복격 조사는요, 주격 조사랑 헷갈릴 수 있는데 이가입니다. 근데 뒤에 이제 되다 등이 있죠. 대표적인 예시로는 물이, 얼음이 되다. 여기에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게 복격조사가 되겠고요. 서술격조사는요, 품사 중에서도 유일한 무엇이야? 유일한은 아니죠. 가변어 중에 이 조사 중에 유일한, 불변어 중에 유일한 가변어입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변어.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서술어 자리에서 쓰일 수 있다.
서술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서술격 조사 무엇? 이다. 이고, 이니, 입니다 등으로 형태가 바뀌어서 쓰여질 수 있는 가변어다. 혹격 조사는 유진아, 유진이야, 유진이여 이런 것들, 그쵸? 혹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는요, 뭐 많죠. 뭐뭐, 만, 도, 까지, 조차, 은는 보조사입니다. 접속조사 대표적으로 와와 과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와와 과가 있는 것이죠. 어찌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정리가 되셨을까요? 그렇다면은 또 지우고 문장의 정의와 그 구조를 예를 들어서 서술하시오. 문장이란 뭐 이런 식으로 쓸 필요는 없고요. 문장의 정의 그리고 그 구조를 예를 들라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문장은요, 우리가 주성분, 이제 주성분은 문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주로 있어야 되는 것이라면은 그 외에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속 성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쓰여질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독립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성분의 대표적인 예시는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주어랑 서술어 혹은 목적어랑 서술어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예시로 나는 학생이다. 네가 좋다.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럼 부속성분으로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관형어와 관체부용,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쁜 꽃이 피었다야. 자, 여기에서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성분은 어디 있어? 꽃이 피었다. 그치? 꽃이 피었다. 주어랑 서술어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예쁜의 품사 자체는 뭐야? 기본적인 품사 자체는 예쁘다. 형용사야, 동사야? 형용사죠. 그쵸? 형용사 예쁘다란 말이죠. 그쵸? 이 예쁘다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이 됩니다. 관형사형 어미는 은는, 을, 던. 이렇게 네 가지로 쓰이는 거죠. 은는, 을, 던. 자, 그래서 예쁜, 이렇게 니은이 들어간 거야. 니은이 결합돼서 예쁘다의 어간에다가 예쁜. 그래서 원래 문장의 서술어 자리에 쓰여야 되는 형용사를 관형어로 써서 뒤에 있는 이 체언, 꽃, 주어를 수식해줬다. 여기 아시겠죠? 자, 독립성분은 혼자서 쓰일 수 있는 친구인데요. 자유로운 친구입니다. 바로 독립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정말 쉬운 것만 남아있네. 2분이면 끝나겠다. 우리말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 우리 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요. 우리말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 뭐뭐 있어요? 그렇지. 용언, 활용이 가능한 가변어, 형용사, 동사. 그리고 하나는 방금 이야기 뭐 했지? 서술격, 조사, 주어 플러스 이다. 오케이? 늙다와 젊다의 품사를 구분하래.
승태가 늙다는 어떤 품사일까? 서술어 자리에 오는데 품사. 서술어에 올 수 있는 친구는 형용사, 동사, 서술격 조사인데 딱 봐도 서술격 조사는 아닌 것 같고 형사랑 동영사 중에 형사랑 동영사가 뭐야? 형용사랑 동영사 중에서 무엇일까요? 동사. 늙다는 동사. 그러면 태원아, 늙다는 동사야. 젊다는 그러면은 품사가 어떻게 될까? 형용사일까? 동사일까? 동사?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야. 젊다는 형용사입니다. 아니, 선생님 장난하세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젊은 건 왜 형태고 늙는 건 왜 움직임이에요? 늙어가잖아, 우리는. 그치?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고등부 친구들이죠. 늙어가죠, 여러분들은. 나도 마찬가지로. 시간은 순행적으로 흘러가니까. 젊어질 수 있어? 노력한다고 젊어질 수 있니, 얘들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형용사랑 동사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형용사는 청유나 명령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너 다음 주까지 커라. 너 다음 주까지 예뻐라. 너 행복해라. 너 밥 먹어라. 이런 게 진짜 헷갈린데 난 솔직히 청유나 명령형으로 설명을 했을 때 특히 명령은 뭐뭐라 잖아요.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는 동사다? 그게 뭐야? 먹어라야. 근데 행복해라, 예뻐라도 왠지 가능할 것 같죠? 들어는 맞잖아. 예뻐라, 행복해라, 멋져라 뭐 이런 말을 아예 막 이질적으로 이게 뭐예요?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감탄형 어미 때문이야. 감탄형 어미. 감탄형 어미가 뭐뭐 어라, 뭐뭐 알아야. 아, 너무 좋아라. 아, 너무 예뻐라. 그치? 감탄형 어미랑 같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이 힘들어. 그럴 때는 이제 예쁘자, 행복하자 등의 청유로 구분을 할 수 있어. 근데 행복하자도 말이 되는 것 같아. 아마 자이언티 양화대교 때문이겠지? 그치? 행복하자도 말이 되는 것 같아. 맞아. 이것도 헷갈리단 말이야. 그러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해줄게요.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할 때 청유, 명령형 바꾸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래?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랑 결합해봐. 더 어려워진 것 같지? 아니야.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 니은이랑 혹은 니은 는이랑 결합시켜가지고 말이 되면 동사야. 결합시켰는데 말 안 되면은 형용사야. 대표적으로 먹다, 예쁘다, 그리고 귀엽다, 착하다, 보다, 가다, 크다. 여러분들 이거 다 형용사, 동사 구분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뭔가 하나 더 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니은, 왜? 니은을 결합하면 되니까.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 결합하면 되니까. 크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를 결합하면은 큰다야. 와, 저 정말 정말 큰다. 말 돼요? 큰다가? 저 정말 정말 큰다. 말이 안 되죠. 그치? 가다. 가다는 가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니은,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를 결합하면 간다. 말 돼요? 되죠? 나 오늘 집 간다. 오늘 집 간다고? 그동안 못 갔나? 나 이제 학원 끝났다. 집 간다. 그래라. 그치, 이제 말 되는 거죠. 자, 먹다의 먹이라고 하는 어간과 는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에다가 이제 평서형 종결 어미가 오게 됐어요. 그러면 먹는다 말 돼요? 안 돼요? 먹는다 돼요. 그쵸? 그럼 이건 뭐야? 동사야. 되면 뭐야? 동사야. 자, 예쁘다, 예쁘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니은 결합, 예쁜다.
예쁜다 말 돼요? 예쁜다 안 돼요. 형용사. 귀엽는다 가능합니까? 귀엽는다 말도 안 되죠. 귀연다 말도 안 되죠. 그쵸? 착한다. 착한다 말 돼요? 안 돼요. 본다 말 돼요? 나 오늘 영화 본다. 그렇지. 그러면 가다 먹다 보다가 뭐야? 동사가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가정집 정리. 자, 우리 쉬는 시간 10분 가지고 10분. 우후! 10분 가지고 7시 50분에 여러분들 수업 이어서 나가겠습니다.